안녕하세요. 나이도 먹을 대로 먹고 세상의 모진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면서도 나름대로 꺾이지 않고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강하고 남부러울 것 없다고 생각하던 저에게도 콤플렉스라고 하나요? 이제는 상할 자존심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나이 먹고 자식도 아니고 며느리에게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되는 며느리에게 이런 수모를 당하니 참 별별 생각이 다 드네요. 제가 그렇게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나 싶어서 제 인생을 괜히 다시 뒤돌아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 어디 나가서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정말 제 인생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나이 먹도록 누구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고개 숙이지 않고 살아온 노하우가 딱 하나거든요. 남들이 아무리 저를 뭐라고 하던지 간에 제가 저를 사랑해주면 그만이다 하고요. 안 그래도 인간이라는 게 혈혈단신 외로운 몸으로 났다가 외로운 몸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이든 자식이든 가족일 뿐이지 결국 나를 책임져 주는 건 나 하나뿐이구나. 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주 호되게 당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대체 누구한테 뭘 얼마나 어떻게 당했길래 이 노인네가 이렇게 이를 북북 깔고 있나 궁금하실 텐데요. 저 그전에 앞서서요. 제가 얼마나 떳떳하고 멋진 인생을 살았는지 자랑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런 기회 아니면 또 언제 사연을 써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사연을 들으면서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구구절절 할 말이 많을까 했었는데 제가 막상 제 얘기를 하려고 펜을 잡으니까 꼭 사연을 구독하시는 다른 분들이 제 오래된 고향 친구, 오랜만에 만난 동년배들 같다는 생각도 들고 꼭 소녀처럼 마음이 이렇게 설렙니다. 저는 저기 전라북도 진안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마 진안군 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마이산이다 하면 거기 하고 딱 아실 거예요. 그렇게 좋은 곳이 또 없거든요. 사방이 산으로 다 둘러싸여 있고 진안천이라고 금강 상류에서 흐르는 물이 맑게 흐르는 그야말로 산 좋고 물 좋은 동네였습니다. 우리끼리야 뭐 산 좋고 물 좋은 동네다. 여기 살면 아플 일이 없다 그러는데 도시 생활하는 사람들 눈에는 촌도 그런 촌이 없는 거죠. 거기다가 세상이 호락호락하기만 하진 않잖아요. 뭐 도시에 사나 촌에 사나 사람이 돈 없으면 서러운 건 매 한 가지더라고요. 제 어렸을 때 얘기를 하잖아요. 남들이 깜짝 놀라요.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티가 하나도 안 나서 몰랐대요. 저희 아버지는요, 그 시골에서 훈장님을 하셨습니다. 훈장님이라고 하면 두루마기 딱 갇혀있고 대궐 같은 집 문을 열고 나와서 종놈들을 여럿 거느리면서 이리 오너라 저리 가거라 할 것 같은 꼬장꼬장한 양반집 대감을 떠올리실 텐데요. 아니요. 정말 5집 중에 2집은 저처럼 굶고 사는 애들이 살고 있었던 동네였고 그런 애들을 가르치던 아버지가 돈을 쓸어 담기를 했겠습니까? 그 돈으로 자식들 배불리 먹이기를 했겠습니까? 유치원에 보낼 돈은 없고 그래도 부모니까 자식을 가르쳐야겠다는 생각 하나만큼은 강했던 부모들이 아이 손을 끌고 대문을 두드리고 훈장님 우리 애 좀 봐주세요. 훈장님 우리 애도 좀 봐주세요. 우리 애가 참 똘똘해요.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애가 맡길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그냥 집에 덜렁 놔두고 가기 일쑤였죠. 자식 입에 넣어줄 밥도 없으면서 어머니는 그런 아이들과 그런 아이들을 무작정 받아주는 아버지에게 짜증 한번 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동네 사람들 말에 따르면 누가 내 새끼인지 구분도 안 갈 정도로 똑같이 예뻐하고 사랑해 주셨죠. 그치만 어머니의 자애로움과 아버지의 지혜로움이 돈이 되는 건 아니더랍니다. 외려 어머니는 차라리 아버지가 훈장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돈도 되지 않는 일에 하루 종일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지 않았더라면 제가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지 않았을까 안타까워하기도 하셨죠. 올곧은 교육자셨지만 가족들은 아버지 품 안에서 늘 서운하고 외롭기만 했어요. 그런 아버지마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래도 가족들에게 아버지가 있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 일이었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홀로 남은 어머니는 저를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안 해본 남의 집 일이 없을 정도였죠. 그래도 참 다행인 게 그렇게 올곧은 아버지와 성실하신 어머니 밑에서 자란 저 역시 자라면서 엇나가거나 삐뚤어질 꿈조차 꿔보지 않은 것 같아요. 어머니는 나름대로 제 뒷바라지를 하겠다고 그렇게 죽어라 일을 하셨지만 뒷바라지는커녕 저와 어머니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돈이었고 저도 국민학교를 졸업한 이후로는 엄마를 따라서 이 일 저 일 가리지 않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요, 그래서 살면서 다른 건 참 안 부러운데 어디 학교 나왔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동네에 가뭄에 콩나듯 어디 집 자식이 고려대에 합격했네, 연세대에 합격했네, 현수막에 붙으면 그게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나는 국민학교까지밖에 나오지 못했는데 저 사람들은 무슨 복을 타고 나서 저렇게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을까 하고요. 복이요. 저한테 학력은 그야말로 토요일에 6자리 숫자에 다 맞아야 될 수 있는 로또 1등처럼 부모도 잘 만나야 하고 살면서 모진 일도 겪지 않아야 하고 그래야 얻을 수 있는 복 같은 거라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결혼하고 아이를 낳기 한참 전부터 그런 콤플렉스가 있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사람이라는 게 모름지기 그렇잖아요. 내 콤플렉스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적어도 내 인생에 죽어라 노력을 해서 다시 대학을 가고 성공하기에는 이미 출발선부터 잘못된 것 같으니 우리 어머니가 하지 못했던 맹모 역할 나는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꼭 해야지 했었죠. 좋은 환경을 물려주지 못할 거면 아이를 낳지도 말아야지 그런 생각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무슨 부모님 원망만 하며 자랐던 것 같은데 그건 절대로 아니고요. 국민학교만 졸업한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사회에서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했어요. 안타까운 일이긴 했지만 제가 사장이라고 해도 회사에서 학벌 좋은 사람 뽑고 싶지 국민학교만 나온 저를 뽑고 싶겠어요. 남들은 공부하려고 상경할 나이에 저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됐습니다. 도저히 그 시골에서는 밥벌이도 못 해먹고 나중에 어머니가 아버지처럼 아프다고 하시더라도 병간호를 할 돈도 못 벌겠다 싶더라고요. 학벌도 좋지 않고 할 줄 아는 것도 많지 않았지만 적어도 여기보다 일자리는 더 많겠지라는 생각으로 무작정 올라갔습니다. 아직도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기차에서 저를 배웅해 주시던 어머니, 기차를 타고 올라갈 때 창문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던 풍경들을 생각하면 어제 일처럼 가슴이 뛰고 먹먹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렇게 서울로 무작정 올라오긴 했는데 일자리는 많은데 막상 일할 곳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새빵살이를 시작하면서 아침에 눈 뜨면 신문에 있는 구인 구직란에 있는 회사에 전부 다 전화를 해봤어요. 결과는 번번이 낙방. 이번에도 안 되면 정말 나 다 포기하고 다시 어머니 계신 곳으로 내려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전화한 곳이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된 회사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전화기를 붙들고 제 사연을 구구절절 얘기를 하니까 남편은 그런 면접을 한번 보러 와라 얘기를 해줬고 그렇게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됐죠. 그런 제 전화에 면접을 보러 오라 한 것도 놀랐지만 막상 면접을 보러 가보니까 생각보다 젊은 남편의 나이에 다시 한번 놀라고 말았죠. 저에게 홀로 사업을 일구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이제 막 회사를 물려받아 사업을 배우고 있다.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성실해 보이는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당장 내일부터 회사에 나올 수 있냐고 물었고 그렇게 남편의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꽤 규모가 있는 회사여서 면접 이후로 남편을 볼 날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절 먼저 찾아온 것은 남편이었죠. 비서 일을 하던 친구가 갑자기 애를 낳게 돼서 당장 사람 뽑을 시간이 없는데 미안한데 올해는 안 걸릴 테니까 한 2, 3개월 정도만 비서 업무 좀 봐줄 수 있을까요?
갑자기 회사를 관두게 된 남편의 수행비서를 대신해서 제가 운전도 하고 일정도 관리하고 주말까지 행사며 회사 관계자들을 만나는 남편과 정말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붙어 다니며 생활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도 많이 나누게 됐고 부쩍 가까워졌죠. 남편도 얘기하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사장과 비서 출발 전부터 다를 것 같은 직급이지만 저희 둘은 생각보다 비슷한 점이 꽤나 많았습니다. 남편 역시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이혼, 아버지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내며 외로움이 큰 사람이었고 당연히 인류대학에 나왔을 거라 생각했는데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바로 일을 시작해 이제서야 부랴부랴 대학에 다니려고 알아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쟁쟁한 대학을 졸업한 사장들 사이에서 혼자 고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기도 하고 학벌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어서 취업을 하기 위해 전화했던 제가 거의 울다시피 국민학교까지밖에 나오진 않았지만 그 어떤 대학 나온 사람보다 열심히 일할 자신이 있다는 말이 가슴을 참 울렸답니다. 사람의 인연이란 게 만날 사람들은 어떻게든 만나게 되어 있다고 그 얘기가 꼭 저랑 남편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닐까 싶다니까요. 남편이 저보다 5살 위인데 처음에는 그렇게 은근히 비슷하고 닮은 구석이 많아서 시간을 보내고 얘기를 했던 것을 시작으로 어느새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제가 많이 밀어냈죠. 드라마에서 보면 신데렐라 스토리 나오잖아요. 재벌집의 시집간 며느리가 백화점에 가서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하면서 마냥 해맑게 즐거워하고 그러는데 전 그 신데렐라 스토리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일반 사람들이 그런 대접 받잖아요. 그런 대접도 받아본 사람들이나 받아보는 거지. 데이트를 할 때마다 매번 계산을 하는 남편도 몇 별의 별 핑계를 다 대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비싼 선물을 턱턱 주는 시어머니도 저에겐 그저 이걸 언제 다 갚나 하고 마음의 짐이 되고 부담스럽기만 했죠. 매번 이렇게 받기만 하는 것도 미안해요. 당신만 그러는 게 아니라 어머님도. 이번에 명절이라고 우리 집에도 귀한 삼을 선물로 보내주셨던데 그에 비하면 제 선물이 너무 초라한 것 같아서 얼마나 죄송한지 모르겠어요. 매번 그렇게 죄송하고 갚아야 할 것 같은 생각 들고 뭔가 갚아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면 우리 결혼하자. 웃기게 들리겠지만 당신같이 현명한 사람이 우리 집을 위해서 살아주면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든든한 아군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 톡톡 사연을 보면 매번 결혼을 반대하는 시어머니만 나오시길래 저희 시어머니 자랑을 조금 해보자면요. 몇 해 전에 노환으로 세상을 뜨신 시어머니를 정말 제 어머니처럼 생각하며 살았어요. 아무래도 여유로웠던 남편이 형편과 달리 딸 하나를 시집 보내려면 정말 집안 기둥이라도 뽑을 각오를 했던 저희 집에서는 그 청혼이 마냥 기쁘고 행복하지만은 않았거든요. 고향으로 내려가 어머니에게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 집안도 여유롭고 시댁도 좋고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결혼 비용, 혼수 비용 같은 건 엄마가 걱정 안 해도 된다 하고 떵떵거려 놓긴 했지만 이제 막 회사 들어가서 돈 벌기 시작한 제가 모아둔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보탬이 될지 모르겠다며 꾸깃꾸깃 농안에 모아둔 현금을 꺼내셨지만 그 돈으로 제대로 된 혼수는커녕 결혼식 날 혼주 한복이나 겨우 해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도 모름지기 사장인데 결혼식을 얼마나 화려하게 할지 또 시댁에서 혼수는 얼마나 요구할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따로 좀 봤으면 좋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속으로 오만 각오를 다 하고 나갔겠죠. 아, 드라마에서 나오는 신데렐라 얘기가 진짜 있긴 있구나. 내가 행복할 만큼 다 행복해 봤으니 이제 주인공답게 시련을 겪어야겠구나. 우리 아들과 헤어져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나 오만 가지 고민을 하면서 나갔어요. 평소였으면 가볼 일도 없을 조용한 고급 커피숍에서 어머님은 저에게 조용히 서류 봉투를 내미셨습니다.
예상대로인 상황에 저도 눈을 질끈 감았더니 어머님이 오해라는 듯이 손사래를 치면서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결혼하는데 어디 한두 푼 들어가니? 홀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부담도 많이 들 텐데 너 힘들다고 생각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고마워서 주는 거다 생각하고 받아라. 얼마 되지 않지만 이거면 그래도 어지간한 혼수들은 다 할 수 있을 거야. 서류 봉투 안에는 통장, 도장, 비밀번호가 써 있는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고 딱 5천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너무 큰 액수에 놀라며 저는 어머님이 이 돈 받고 헤어져라 하시는 줄 알았다고 하니까 막 웃으세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거 아니냐면서요. 남편 앞에서 줄 수도 있으셨지만 제 체면도 있고 이 돈 받기 쉽지 않을 거 잘 알고 있어서 이렇게 따로 만나자고 하셨다고 앞으로 제가 이 집 주인이니 우리 집 잘 부탁한다. 제 손을 꼭 붙들고 말씀하시는데 창피한 줄도 모르고 어머니 앞에서 엉엉 울었네요. 너무 감사해서요. 제가 그때 기억 때문에 어머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힘든 줄도 모르고 간병인도 안 쓰고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병간호를 했어요. 어쨌든 가장 걱정이었던 결혼 비용이 해결되면서 남편과는 무사히 결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결혼을 한 이후로 정말 남편의 사업은 승승장구였어요. 어머님과 남편 말로는 그게 다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온 덕분이라면서 제 공을 인정하고 덕으로 돌렸지만 그게 어디 제 탓이겠어요. 남편이 죽어라 열심히 일한 덕분이죠. 어쨌든 그 덕분에 어느 정도 남편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들고 난 이후로는 집안일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이유로 전업주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편해지니 아이도 들어섰고요. 그렇게 슬하에 두 아들을 두게 됐습니다. 남들이 아들 키우는 거 쉽지 않다. 남편까지 아들 셋 키우는 거다. 그런 얘기에 저는 사실 그렇게 공감을 하진 못해요. 물론 남편을 포함해서 아들도 자라면서 제 속 썩인 사람이 하나 없거든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는 왕자님 셋을 거느리고 사는 왕비가 따로 없다고 제 사는 것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은 종종 있었죠.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남편은 그 나이 먹고도 자식보다 저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평소에는 항상 친절하고 인자한 남편도 제가 관련된 일이면 회장이라는 직함 생각하지 않고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들었어요. 뭐 같은 식당을 가도 본인을 무시하는 소리를 하면 그냥 허허 웃으면서 넘어가고 마는 사람인데 식당 주인이 저를 깔보거나 무시하는 소리를 한다 하면 주위에 사람들이 있든 없든 신경도 쓰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큰 소리로 맞서 싸워주는 든든한 사람이었죠. 사람들이 무슨 그 나이 먹고도 그렇게 금술이 좋냐고 흉을 본다고요. 남편한테 유난 떨지 말라고 해도 딱 잘라서 그래요. 당신이 어디 나가서 무시당하는 건 우리 집안이 무시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라고. 누가 내 집 욕하는데 가만히 있는 남자가 어딨냐면서 자기는 그런 멍청한 인간이 아니라 100번이면 100번 다 일어나서 화낼 거라고 볼멘 소리를 하긴 했지만 속으로는 인생에서 그런 내 편이 있다는 게 참 든든했습니다. 아이들은 또 얼마나 잘 자랐고요.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학벌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다 보니까 늘 근검절약하는 저희도 두 아들의 교육 문제 앞에서는 머뭇거리지 않고 지갑을 열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어린 애들한테 너무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열을 올렸는데도 아이들이 잘 따라와준 덕분에 저희는 학벌에 대한 한을 두 아들에게 다 풀 수 있었죠. 큰애는 중학교 때부터 시터 이모 붙여서 유학 보내 군대는 가야 한다고 한국으로 돌아와 S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고 작은 애는 어렸을 때부터 하도 영재 소리를 들어가면서 컸었거든요. 애가 워낙 이과 쪽으로 머리가 발달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찌감치 영재원 보내서 과학고 보내고 K대 졸업해서 연구원으로 일을 시작했죠.
어렸을 때 조금 고초를 겪었지만 결혼한 이후로 그동안 했던 고생은 고생도 아닌 것처럼 남편이 잘해줘, 시집살이 없어, 자식들 속 안 썩이고 잘 자라줬어. 남들은 이렇게 편한 가정주부가 어딨냐고 시샘 아닌 시샘도 많이 했을 정도로 저 정말 행복한 날들을 살아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두 아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자식을 안 낳고 산다고 해도 응원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 삶이 너무 만족스럽고 완벽하다 생각을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부모 마음대로 자라주기만 하면 그게 어디 자식이겠습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니 이제 제 품을 떠나겠다며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작은애가 먼저 운을 띄우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집안에 새로운 식구가 들어온다는 것이 마냥 설레고 신나는 일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고른 여자니 얼마나 괜찮고 멋있는 며느리를 얻게 될지 제가 시어머니한테 받은 덕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막상 생각했던 게 집안에 새로운 식구가 들어오게 되면 나도 꼭 시어머니가 나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며느리들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무작정 잘 해주어야겠다 다짐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결혼하는 것보다 아들 결혼시키는 게 몇 배나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걸 그때 알았죠. 어머님, 저는 밥도 빨래도 청소도 안 해요. 차라리 이모님 쓸 테니까 이모님 월급을 내라 하시면 낼 수 있으니까 시집살이랍시고 저한테 그런 일 안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명색이 저 교수예요.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시는 것도 내키진 않지만 저도 하나는 양보했으니까 어머님도 같이 살면서 괜히 부딪힐 일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이요. 다른 건 몰라도 가족들이 다 같이 살아야 된다. 남편이 그런 기조가 있어요. 워낙 외롭게 큰 사람이니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사는 게 자기 평생 소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들어가면 사람 사는 것처럼 멀리서부터 복닥복닥 가족들 떠드는 소리가 나고 그런 집에 문 열고 들어가고 싶다고요. 그래서 큰애가 미국 유학을 갔을 때를 제외하고 집에 항상 아들들과 다 같이 살았고요. 이 얘기만 듣고 어떻게 한 집에 살면서 무슨 시집살이를 안 시킬 생각을 하냐, 같이 사는 것부터 시집살이가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희 집을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저도 참 답답하지만 최대한 설명을 해보자면 저희 집이 단독주택인데 동이 나눠져 있어서 공간이 딱 분리가 되어 있어요. 가운데 동에 저랑 남편이 생활하고 거실이며 주방 같은 공용 공간도 거기 있고요. 두 아들들은 공부도 해야 하고 개인 생활이 있으니 각각 분리된 동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다 같이 모이는 식사 자리가 아니면 하루 종일 얼굴 마주칠 일 한 번 없는 날도 많아요. 저도 아침을 잘 챙겨 먹는 편도 아니고 아침을 챙겨 먹는다고 해도 절대 가족들 다 불러 앉혀놓고 불편하게 아침 뜰 생각도 없지만요. 남편과 큰아들도 회사밥이 맛있다면서 삼시세끼 회사에서 다 챙겨 먹고 들어오니까 가족들이 다 같이 얼굴 볼 날은 주에 한두 번 정도밖에 없는 거죠. 나름대로 먼 미래의 일까지 생각해서 집 지을 때부터 그렇게 계획하고 지은 공간이었고 그만큼 아들과 며느리의 사생활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이 강했는데 결혼 허락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인사를 온 둘째 며느리가 대뜸 저런 얘기를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퍽 당황스럽기도 했죠. 둘째 며느리가 교수예요. 아들이랑은 일을 하다가 연구소에서 2년이 닿았다고 하더라고요. 공부를 오래 해서 그런지 좀 날카로운 구석이 있나 보다 저도 그렇게 이해했어요.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굳이 저까지 나를 세우고 따져 묻고 달려들 필요 없잖아요. 제가 어른인데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아무리 동이 분리되어 있어도 독립은 안 된다 단호하게 반대하는 시아버지와 남편 때문에 결혼하자마자 시집살이를 하는 것 같은 기분에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을 거라 생각해서 날이 선 반응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죠.
저도 그런 며느리가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밥도 빨래도 청소도 도우미 아주머니가 다 해주셔서 신경 쓸 일 없고 며느리한테 도우미 아주머니 월급 받을 정도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힘들지도 않으니까 괜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그냥 두 사람이 잘 살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달랬죠. 그런데 그때부터 제 인생이 조금씩 팍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너무 꽃밭에서 살았던 거죠. 속 한 번을 썩이지 않던 남편과 아들들과 같이 살다가 며느리라는 새 식구가 들어오고 나니까 제 잔잔한 일상에도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라 마냥 고가워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시겠지만 아니요. 저도 정말 저희 어머님 같은 다정하고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그건 저만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저희 며느리는 가깝게 지내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저랑 더 담을 쌓고 지낼 수 있을까 궁리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처음으로 얻은 며느리라서 저도 많이 신이 났죠.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며느리 데리고 어디로 여행도 가고 같이 쇼핑도 가고 한다고 어찌나 자랑을 하던지요. 저도 아들만 둘이라 막내는 딸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했어요. 솔직히 며느리가 들어오면 그동안 딸한테 해주고 싶었던 것들 이것저것 다 해주고 싶다 기대를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그게 뭐 어디 제 마음대로 쉽겠어요. 딸 같은 며느리 해도 결국 며느리는 며느리지 딸이 아니니까요. 이번 주말에 혹시 안 바쁠 때가 있을까? 아버지한테 상품권 들어온 게 좀 있다고 해서 가서 가방이나 봄 옷이나 좀 해줄까 해서. 어머님이요? 어머님, 저 파리 유학까지 다녀온 사람이에요. 제 취향을 어떻게 맞추신다고. 그리고 교수는 뭐 주말에 노는 줄 아세요? 그렇게 해주고 싶으시면 저라면 그냥 상품권을 주겠어요. 제가 어디 며느리 시간 뺏고 싶어서 주말에 쇼핑 가자고 하는 생각 없는 시어머니일까 봐요. 그냥 예쁘니까요. 아들이랑 오순도순 잘 살아주는 게 너무 고마우니까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랬죠. 그런데 대번에 자기가 그렇게 한가하게 쇼핑 시중이나 들어주는 사람인 줄 아냐며 기분 나쁜 티를 내길래 생각해서 말한 것조차 머쓱해지는 상황이 몇 번이나 생겼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다른 가족들 앞에서도 똑같이 그랬으면 어디 나가서 제가 무시당하는 꼴 보는 남편이나 아들이 벌컥 화라도 냈겠지만 이게 저도 참 나중되니까 억울한 게 또 가족들 다 있는 자리에서는 어머님 하면서 살갑게 잘 대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얘 예민할 때만 골라가지고 말을 붙이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저만 쏙 골라가지고 무시를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괜히 남편이나 아들한테 얘기를 꺼내면 꼭 제가 고자질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상해도 말도 못하고 넘어가는 상황이 몇 번이나 있었던 거죠. 둘째 며느리가 그런 상황에서 조금 늦긴 했지만 큰아들도 이제 슬슬 결혼할 때가 됐다고 선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고 괜찮은 짝이라면서 데려온 첫째 며느리도 교수, 남들은 교수 며느리가 둘이나 있어서 아주 든든하겠다고들 얘기하지만 둘째 며느리의 예민함을 겪어본 저로서는 그런 사람이 집안에 둘이나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니까 안 아프던 골치가 살살 아파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첫째 아들의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저 때문에 둘째 아들과 며느리가 다툼을 벌이게 됐어요.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참석하지 못한 남편을 제외하고 저와 둘째 아들, 둘째 며느리가 거실에 다 같이 둘러앉아 첫째 아들의 결혼식 얘기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어쩌다가 얘기의 주제가 주례 선생님을 누구로 하는 게 좋을지 그런 얘기들이 나왔죠. 첫째도 남편 회사 일 도우면서 알게 된 이런저런 인사들이 있는 편이고 주례를 봐주실 만한 정치인들도 주변에 꽤나 있는 편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면서 얘기를 꺼냈는데 차를 마시면서 제 얘기를 듣고 있던 둘째 며느리가 어이없다는 듯이 피식피식 웃는 게 아니겠어요? 설마 내 얘기에 웃는 건가 했는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정말 제 얘기에 웃는 게 맞더라고요. 어머님, 결혼식 주례는 원래 은사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 어머님은 국민학교까지밖에 안 나오셔서
주변에 주례 봐주실 만한 의사님이 없으셔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요. 평소라면 아들 앞에서 저를 무시하는 소리를 조심할 법도 한데 그날은 대체 왜 그런 건지 몰라도 둘째 며느리가 뭐가 그렇게 우스운 건지 웃음을 참으려고 입술까지 말아 무는 게 아니겠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순간 갑자기 창피함이 밀려와가지고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죠. 그런 저를 바라본 아들의 얼굴도 서서히 벌겋게 달아올랐는데 눈치도 없는 둘째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저에게 계속해서 어머님 그건 부끄러워할 게 아니다. 모르면 이제서라도 배우면 되는 거 아니냐. 하마터면 우리도 별 이상한 사람 주례로 세울 뻔을 했다. 주저리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둘째 아들은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본인 방에 들어가서 빈 가방을 하나 가지고 나와 며느리 앞에 휙 던지는 게 아니겠어요? 며느리도 저도 벙쪄서 쳐다만 보고 있는데 둘째가 그러더군요. 짐 싸서 나가라고요. 너 우리 엄마 그렇게 무식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엄마 뱃속에서 나온 나랑은 어떻게 같이 살겠어? 난 다른 건 다 참아도 우리 엄마 무시하는 꼴 보면서 같이 살 정도로 정신 나간 자식 아니니까 너한테서 내 자식 나오기 전에 끝내자. 잔소리하지 말고 여기 네 짐 싸서 나오고 상황 정리될 때까지 집에 들어올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알겠어? 며느리도 아들이 그렇게 화가 난 모습은 처음 보는지 그제서야 당황해서 자기가 그런 의도로 얘기했던 게 아니라면서 진땀을 뺐고 아들은 이미 들을 생각도 없다는 듯이 가방만 던져놓고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도 이거 일 났다 싶더라고요. 물론 제가 창피를 당해서 아들이 제 편을 들어줬다는 건 너무 고마웠지만 참 저도 바보 같은 게요. 그런 며느리랑 같이 살고 있는 아들 걱정을 하면 속 시원하게 그래 잘 생각했다 갈라서라 그래야 맞지만 엄마 때문에 아들이 이혼했다는 딱지를 달고 살 걸 생각하니까 또 마냥 통쾌해야 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상황 판단이 된 며느리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한참을 얘기한 것 같지만 아들의 태도가 여간 단호한 게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결국 울면서 집을 떠나 택시를 불러 호텔로 가는 눈치였죠. 바보 같다고 욕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저 때문에 아들한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어요. 처음으로 아들한테 울면서 네가 한번 참고 살아라.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내가 따끔하게 혼내마 하고 설득을 거듭했습니다. 아들은 한숨만 푹푹 쉬면서 엄마가 그런 꼴 당하고 있는데도 모른 척한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아버지 얼굴은 또 어떻게 보냐면서 한숨을 쉬고요. 큰아들 결혼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제발 이번 한 번만 조용히 넘어갈 수 없겠냐. 새아가도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건 아니라고 하지 않냐고 계속 타일렀습니다. 결국 제 성화에 못 이겨 둘째 아들이 며느리를 다시 집으로 불러들였고 며칠 사이에 본인도 걱정이 많았는지 얼굴이 헬쓱해져서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가 제 앞에 서서 사과를 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그런 의도로 그런 게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세요. 앞으로 다시는 정용 씨랑 어머님 실망시켜 드릴 일 없도록 제가 더 잘할게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그만하면 됐다. 너도 밖에서 얼마나 마음고생 심하게 했니. 네가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왜 모르겠어. 나도 다 용서하고 이미 지난 일이니까 앞으로 그냥 둘이 잘 지내고 새로 들어올 식구한테 잘하고 나는 그거면 된다. 알겠지? 죄송하다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둘째 며느리를 보면서 아 이제는 저도 이런 사소한 오해들로 스트레스 받을 일 없겠구나 그리 생각했어요. 그런데 옛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사람 그거 절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요. 옛날에는 아무리 모난 사람이라도 돌처럼 정성 들여 깎고 다듬다 보면 맨들해질 거라 그리 믿었는데 다들 같은 얘기를 하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저한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죄송하다며 눈물로 사죄를 했던 둘째 며느리의 모습은 첫째 며느리가 들어오고 난 이후로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아무래도 저희가 두 아들 내외와 공간을 나누어져 있지만 한 집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래도 다른 가족들보다 마주칠 시간이 참 많아요. 출퇴근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아들들과 다르게 며느리들은 교수나 수업이 없는 날에는 집에서 시간을 보낼 때가 많고, 특히 큰 며느리의 경우에는 안식년이라고 하나요? 뭐 몇 년 동안 교수 생활을 하고 올해 휴가를 받아서 집에서 연구하고 쉬는 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거의 매일같이 집에 붙어 있고 함께하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길어질 수밖에 없었죠. 남편과 저, 그리고 아들들만 지내던 공간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딸이 둘이나 생기는 거니까 집안 분위기가 옛날보다는 많이 부드러워지고 기분 좋게 복잡거릴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런 저의 기대가 무참히 깨져버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가깝게 지내길래 요즘 사람들은 형님 동서지간에도 사이가 좋지 않아 틀어지는 일이 있다고 하더니 며느리들끼리 마음이 잘 맞아서 참 다행이다. 참 보기 좋다. 그러기만 했죠. 아무래도 두 며느리 모두 교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말도 마음도 더 잘 통하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제가 사이좋게 지내라는 뜻은 말뜻 그대로 두 사람이 한 집에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란 뜻이었지, 둘이 사이좋게 합심해서 저를 무시하란 뜻은 결코 아니었거든요. 무슨 소리냐고요? 이걸 사연으로 제보하기도 참 기막히고 어이가 없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두 며느리들과 제가 집에 남겨지면 의도적으로 자기들끼리 영어로 대화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둘 다 유학을 다녀오고 아무래도 한국어보다는 영어가 편하기도 할 거고 영어는 안 쓰면 또 금방 까먹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다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저를 무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행동이라는 느낌이 다분한 거죠. 예를 들어서 자기들끼리 한국어로 요즘 뭐 산후조리원이 어디가 좋네, 뭐 누구는 어디로 갔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제가 듣고 있었거든요. 얘기에 끼려는 생각도 없었고 그냥 주방에서 과일 챙겨서 저도 책이나 읽을까 하고 근처에만 가도 제 눈치를 쓱 보면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영어를 쓰면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눈빛을 교환하면서 막 웃고요. 이거 안 당해 보신 분 절대 모르실 겁니다. 사람을 뻔히 앞에다 두고 바보 만드는 것 같은 기분에 화도 나고 찝찝하긴 한데 영어로 둘이서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지 도무지 무작정 화를 내기에도 저만 우스운 상황인 거죠. 집에서도 굳이 영어를 쓰면서 대화할 필요가 있니? 내가 듣는 것도 아닌데 집에 있을 때는 한국어 쓰지 그러냐?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누가 들으면 저희가 영어로 어머님 욕이라도 하고 있는 줄 알겠어요. 아시잖아요. 저도 쉰다고 공부 안 하고 놀다가 학교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대화 상대가 될 수 있는 머리가 되는 동서가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대번에 사이 좋은 며느리 사이를 갈라놓은 요상한 시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러니 기분 나쁜데도 뭐 속 시원하게 제대로 말도 못하고 그냥 속으로 끙끙 앓기만 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거의 이혼 직전까지 한번 크게 싸운 걸 제 눈으로 보기도 했으니까 또 이런 상황을 아들한테 냉큼 가서 일러바치기도 고민되고요. 제가 무려 3개월 동안 며느리들에게 시집살이 아닌 시집살이를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참 억울하죠. 그럼 가만히 잘 있다가 갑자기 무슨 일로 며느리들한테 화가 터지게 됐냐 싶으실 거예요. 그 일이 있었던 건 다름 아닌 제 남편의 생일이었습니다. 평소 가족 모임이 있을 때 외식을 하는 것보다 집에서 가족들이 모두 둘러앉아 밥을 먹는 걸 좋아하는 남편을 위해 평소보다 일하시는 분들도 더 불러서 생일상을 봐달라고 부탁도 해놓은 상태였고 며느리들에게는 오늘 아버지 생신이니까 준비할 건 따로 없고 늦지 않게만 들어와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뭐 둘이서 미용실을 간다고 했나 어딜 간다고 했나 하여튼 둘이서만 쌩하고 나가버린 통에 괜히 늦지는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녁에 온 가족이 다 모여서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는 우스운 상황이 된 겁니다.
아들들은 당황해서 며느리들에게 연달아 전화를 하고 제 남편도 불편한 기색으로 헛기침을 하고 있는데 그제서야 서두르는 티도 내지 않고 며느리들이 느지막이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무슨 쇼핑을 그렇게 많이 했는지 양손에 쇼핑백들이 가득했습니다. 가족들이 다 모여 앉아 있고 남편이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니 그제서야 웃고 있는 낯을 거두고 불이 나게 식탁으로 모여 앉더라고요. 오늘 아버님 생신이라고 늦지 않게 오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좀 더 주의를 했어야지. 이렇게 어른들 다 기다리게 만드는 건 아무리 그래도 예의가 아니지 않니? 이런 자리에서도 제가 늘 먼저 나서서 한마디를 하고 악역을 자처하는 게요. 그렇지 않으면 두 며느리들이 남편과 아들에게 더 크게 혼날 테니까 그 꼴 안 보려고 제가 되려 먼저 화를 내는 거거든요. 며느리들 혼내면서 속 편할 시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뭐 있을진 몰라도 저는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마디를 하니까 두 며느리들은 대답도 하지 않고 뚱하게 식탁에 앉아 죄송하다는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 남편이 지금 뭐 하는 거냐, 늦었는데 사과 한마디가 없냐, 버르장머리가 이렇게 없어서 하면서 혼잣말처럼 화를 내니 그제서야 죄송하다고 둘이 나가서 아버님 선물 사고 뭐 하고 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신없이 돌아다녔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불편한 자리에서 식사가 시작됐고 뭐 그런 뒤에는 나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많은 식구가 모여서 하는 남편 생일 파티 자리였으니까 저도 더 이상 분위기를 망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미리 주문한 케이크에 촛불도 붙이고 오래 사셔라 덕담도 나누고 그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다행히 식사 자리가 마무리됐고요. 다 같이 케이크 맛이라도 보자면서 남편과 아들들은 거실에 나가서 TV를 틀었고 저와 며느리들은 부엌에서 다과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케이크를 조각내고 있고 며느리들은 싱크대에 붙어 서서 과일을 씻고 있는데 제가 아무래도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다 싶어서 다시 한번 얘기를 꺼냈어요. 아가, 내가 아까 식사 자리 시작하면서 한마디 했다고 너무 서운하거나 고깝게 생각 말아라.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일은 정말 너희가 잘못한 거야. 결혼하고 나서 처음 맞는 아버지 생신이고 내가 다른 건 준비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늦지 말라고 그거 딱 하나 부탁했던 건데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걸 못 지키면 어떡하니? 어른들이랑 같이 살면서 너네도 이래저래 불편한 점이 많겠지만 아무리 가까운 가족일수록 더 예의를 지키며 살아야 하지 않겠어. 너네가 애들 가르칠 때 수업 시간 정해놓으면 지각 안 하는 것처럼 가족 모임도 그런 약속이라 생각하고 살아야지. 여튼 앞으로 잘할 거라 생각하고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마. 앞으로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 알겠니? 과일을 씻고 있던 며느리들이 제 잔소리에 저를 돌아보고 최소한 죄송하다고 반성하는 기색이라도 내비칠 줄 알았더니 성의 없이 내내 몇 마디 하고는 휙 돌아서서 자기들 할 일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짜증이 올라왔는데 네, 거기서 또 자기들끼리 영어로 대화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바보같이 당하는 시어머니 노릇은 그만하자 다짐했죠. 이후부터 저와 며느리들은 영어로 대화를 나누었지만 사연을 쓰는 지금은 편의상 그냥 한국어로 전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노인네 정말 말 많지 않아?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지. 이래서 멍청한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고 싶지가 않아. 말을 섞다 보면 나까지 멍청해지는 것 같다니까. 형님이 참으세요. 국민학교 출신이라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만 빼더라도 합이 10년인데 어머님은 저희보다 10년 덜 배웠으니까 멍청한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머님 정말 영어 못 알아들으시는 거 맞으시는지 우리끼리 떠들고 있는데 느낌이 쎄해서. 형님,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그거 하나는 확실하게 알아요. 저 노인네 우리가 하는 대화 절대 못 알아들어요. 팔짱을 끼고 두 며느리가 제 눈앞에서 실컷 뒷담화를 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제 심정이 어땠겠어요. 아니, 그 전에 제가 두 며느리가 영어로 떠드는 얘기를 어떻게 알아듣게 됐는지부터 얘기를 해야겠네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그렇게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는 시어머니 노릇 그만하기로 했다고요. 하도 두 며느리들이 제 앞에서 영어로 떠들어대길래 무슨 소리를 하나 궁금해서 몰래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남는 시간 영어 과외를 좀 받았죠. 처음에 두 며느리의 대화를 녹음한 것을 틀면서 번역해달라고 했을 때 새하얗게 질리던 선생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니까요. 차마 이 내용은 번역할 수가 없다는 선생님을 붙잡고 닥달을 하니까 세상에 며느리들이 그렇게 매일같이 제 앞에서 제 욕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뭐 아예 예상 밖의 일은 아니었지만 실제로 듣는 건 충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게 알아듣기만 하고 말았냐고요? 아니요. 저도 그동안 당했던 거 그대로 대갚아줘야죠. 그때부터 저도 3개월간 맹연습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녹음이나 선생님 없이도 말을 알아들을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학창시절에 하지 못했던 공부 원 없이 한풀이를 하듯이 이 악물고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 지금 과일을 다 씻어서 아무것도 모른 채 저를 비웃으며 거실로 나간 두 며느리와 함께 TV를 막 보려고 하는데 제가 과일을 포크에 집어 며느리한테 주면서 웃으면서 영어로 그랬어요. 재밌니? 하고요. 처음에는 아무런 의식 없이 네 재밌어요 하고 대답하던 작은 며느리가 제가 영어를 할 줄 안다는 사실에 놀란 건지 과일을 떨어뜨리면서 어머님 어떻게 영어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가족들 앞에서 영어를 쓴 적이 없었으니까 놀란 건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죠. 다들 벙쪄서 제 입만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쉬지 않고 영어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동안 영어로 말하면서 못 알아들을 거라 생각하고 시어머니를 귀머거리로 생각하고 영어로 내 욕을 했었지. 내가 영원히 모를 줄 알았던 거냐? 멍청한 건 내가 아니라 너희들 같은데 그동안 재밌었냐고 물어보잖아. 왜 대답을 못하니? 그동안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너희들끼리 아주 우습고 재밌었겠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며느리가 냅다 제 앞에 무릎을 꿇었고 남편과 두 아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며느리들의 어깨를 붙들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이 정말 다 사실이냐고요. 제가 그런 것도 준비 안 했을까 봐요. 어머님이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다. 우리는 그냥 둘이서 영어 연습을 했을 뿐이다 하고 되도 않는 변명을 시작하더라고요. 진심으로 용서를 빈다면 넘어가 줄 생각도 있었을 만큼 자애로운 시어머니였는데 끝까지 본인들은 그런 적이 없다. 오리발을 내미는 모습을 보니까 더 용서할 가치도 없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영어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인 문제의 녹음 파일을 남편과 아들들에게 공개했죠. 핸드폰 음성 녹음을 열어 두 며느리들이 실컷 영어로 제 욕을 떠드는 그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두 며느리들은 그제서야 본인들의 짧은 거짓말이 탄로 났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용서를 빌기 시작했어요. 아들들도 너무 기가 막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눈치였고요. 가장 크게 화가 났던 건 저도 아니고 오히려 제 남편이었습니다. 녹음을 들으면서 시시각각 얼굴이 구겨진 남편은 결국 녹음 파일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핸드폰을 벽에다 세게 집어 던졌어요. 당장이라도 니들 뺨이라도 한 대 올려붙이고 싶은데 사돈들 얼굴 생각해서 너네같이 무지하고 싸가지 없는 것들도 그 양반들한테 귀한 딸일 테니까 내가 차마 손은 안 대겠지만 좋은 말로 할 때 우리 집과 인연 끊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어디 감히 내 아내한테 니들이 그딴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이 현명하고 귀한 사람한테 멍청하고 모자라고 싸가지가 없는 니들이 어디 감히 그런 소리를 해. 너네는 뭐라고 멀뚱멀뚱하게 서 있어. 한 명이라도 이 멍청이들 편 들 생각하면 그놈은 그날부터 내 아들 아니니까 호적에서 파버리고 내 재산이고 뭐고 땡전 한 푼 안 물려줄 테니까 그리들 알아. 알겠어? 아들들은 정말 몰랐다면서 제 손을 잡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고 며느리들은 울면서 남편과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 정말로 자기들이 멍청해서 실수한 일이라고 빌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죠.
남편이고 아들이고 화가 나서 며느리들 머리채만 안 잡았을 뿐이지 팔을 붙잡고 질질 끌고 가 가방이고 뭐고 짐 챙길 시간도 없이 그렇게 내쫓아 버렸습니다. 자기들 친정으로 갔는지 사돈들에게서 전화가 쉴 새 없이 왔지만 남편은 제 전화를 뺏어 들고 자식 잘못 키웠으면 사돈도 양심 있으면 우리 집에 새벽 대바람부터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비는 게 정상 아니냐. 잘못 키운 자식들은 그대로 반납할 예정이니까 우리 집에는 얼씬도 하지 말아라. 다시는 내 아내 눈에 띄지 말아라.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냐고요? 겁박이 아니라 정말로 두 아들은 이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람을 잘못 보고 잘못 골라서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줬지만 자기들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그런 며느리들은 우리 집에 싹을 잘라내는 게 맞다. 평생을 이혼남 소리 듣고 살고 마누라 없이 자식 없이 살아도 그런 사람이 집에 있는 것보단 100배고 1000배고 낫다고 하면서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이혼을 하게 생긴 마당에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든지 아들들을 뜯어 말리려고 애써봤지만 얘기를 듣고 나니 정말로 그런 며느리들이 개가천선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달라지겠으며 또 그런 사람들을 아들들 옆에 두고 계속해서 사는 게 오히려 엄마로서 더 못할 짓이구나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슨 선택을 하던지 간에 아들들의 선택을 존중하겠다.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은 두 아들의 이혼을 그냥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더라고요. 두 며느리들이 아마 이 사연을 들을 일은 없겠지만 또 어디 가서 그 얼굴색 하나 안 바꾸고 그런 자기들 본성을 숨기고 위장 시집살이라도 할까봐 걱정입니다. 이제는 저도 알고 있어요. 제가 욕먹고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자식 걱정 안 하고 자식 얼굴에 먹칠하는 거라는 걸요. 이제서라도 정신 차렸으니 앞으로 가족들 남은 인생 적은 숫자지만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아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코로나 때 어떻게 버티셨나요? 저는 자영업자로 살아오면서 이때만큼 힘든 시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게 잠잠해지는가 싶으면 또 기승을 부려대곤 했잖아요. 그때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힘겨운 시기를 버텨내고 또 어떻게든 사라지더군요. 시간이 지나니 엔데믹 시대도 오고 말이죠. 덕분에 근래에는 다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회사 체질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덕분에 일찍부터 사업이 천직이라 생각하고 자영업자의 세계에 뛰어들었죠. 그게 벌써 20년 전이네요. 생각해보면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에 진득하게 몰두하는 성격이 아니어서 이것저것 다양한 사업에 손을 많이 댔는데요. 그 때문인지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게 됐습니다. 덕분에 사업이라는 건 사람 때문에 웃고 사람 때문에 우는 것이라는 진리를 하나 깨우치기도 했네요. 그러던 중 저는 한 가지 또 다른 중요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건 바로 세상에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소득 수준이 얼마인지에 따라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이었어요. 마치 본능처럼 말이죠. 부끄럽지만 한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20대 초반 이제 막 제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저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그렇지 않으면 초라하고 심성도 곱지 않으리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하고 살다가 제대로 사업에 뛰어들고 나서야 돈과 사람의 심성은 전혀 별개라는 것을 몸소 경험하게 됐습니다. 가진 돈이 적어도 부처님처럼 온화하고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이 아주 많아도 평생 거지로 산 것처럼 인색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제 가치관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곤 했습니다. 그렇게 경험도 쌓고 나이도 먹다 보니까 어렸을 때의 별 볼 일 없던 가치관이 180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돈을 많이 벌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심성이 좋지 않은 게 느껴지면 다시는 만나고 싶지도 보고 싶지도 않게 되더군요. 그런데 만약 그 상대가 가족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이런 상상도 하기 싫은 상황을 이번에 실제로 겪고 말았답니다. 그것도 동서 때문에 말이죠. 사건은 동서와의 첫 만남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동서는 저보다 먼저 이씨 집안과 인연을 맺은 사람이었어요. 손 아래 사람이었지만 서방님이 남편보다 먼저 결혼한 탓에 그동안 집안에서 형님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날은 시댁에 서방님과 동서 그리고 우리 부부가 처음으로 다 모인 날이었죠. 시부모님과 같이 있던 자리에서 동서와 처음으로 인사를 나누고 다 같이 안부를 물으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서방님과 동서의 근황으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글쎄 동서가 업계에서 연봉이 높기로 유명한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 봤을 때부터 똑부러지고 야무지게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생긴 대로 능력도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높은 연봉을 받는 회사에 다니는 게 이해가 갈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동서의 실제 연봉을 들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죠. 거기서 둘째 아가가 연봉을 8천만 원이나 받고 있다는데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 내가 살면서 둘째 또래 중에 그만한 연봉 받는 애들 본 적이 없어. 저번에는 친구들이 만나서 둘째 아가 얘기를 했더니 다들 얼마나 부러워하든지. 어머니, 8천만 원 아니고요. 정확히는 8,800만 원이에요. 보통 회사 연봉이 5천을 넘기기 힘들다고 알고 있었는데 연봉 8천만 원이 넘는다니 솔직히 저는 동서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나이도 어린데 연봉이 그 정도라면 정말 능력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감탄하며 동서를 추켜 세워줬습니다. 연봉이 8,800만 원이라고요? 와, 동서 정말 대단한데? 능력이 얼마나 좋으면 회사에서 그만큼 높은 연봉을 받아. 제가 동서의 연봉 액수에 감탄하니까 동서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는 게 보이더군요. 그 뒤로 동서는 본인 직급은 어떻게 되고 회사에 다니는 건 어떤지 미래에는 회사에서 어느 위치까지 진급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아무래도 동서는 커리어 욕심이 상당한 것 같았어요. 살짝 과장해서 지금 다니는 회사에 뼈를 묻을 각오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모두가 동서의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대뜸 동서가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 죄송해요 형님. 제가 너무 제 얘기만 했죠. 형님을 처음 뵈서 저도 모르는 게 신이 났나 봐요. 이제 형님 얘기도 좀 해주세요. 형님은 어느 회사 다니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형님 나이 정도면 직급도 꽤 높으실 것 같은데 맞죠? 그럼 연봉은 어느 정도 되세요? 나는 회사 안 다니고 사업해. 버는 돈이야 뭐 매번 다르지만 연봉으로 따지면 그냥 먹고 살 정도만큼 버는 것 같아. 어머, 그러셨구나. 제가 듣기로는 사업은 안정적이지 못해서 너무 힘들다고 하던데, 맞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드시겠어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저는 가끔 이런 힘든 시기에 회사에서 안정적으로 따박따박 월급 받고 사는 게 왠지 죄송스러운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왜 죄송스러운 일이야? 능력 좋아서 안정적으로 회사 다니면 기쁜 일이지. 나야 뭐 어떻게든 버텨봐야지. 버티다 보면 이 시기도 지나가겠지. 안 그래? 그렇게 동서와 얘기를 나누는데 솔직히 속에서 웃음이 나오더군요. 높은 연봉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회사 다니고 있다는 걸 은근슬쩍 자랑하는 모습이 어찌나 재밌던지요. 그날 동서의 모습은 꼭 사업이 궤도에 올라 처음으로 돈 좀 만져본 저의 20대 때 같았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긴 했지만 그때도 전 동서보다 몇 배로 더 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처음 본 동서에게 굳이 그걸 말할 이유는 없었죠. 그래서 전 동서의 얘기에 맞장구만 쳐주고 아무 말 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께서 과일을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저와 동서가 과일을 내오기로 했죠. 근데 동서와 같이 주방에 갔더니 동서는 칼이 어디 있는지 얘기만 해주고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일 준비하는 제 옆에 서서 제게 조용히 말을 하는 거죠. 그동안 형님 목까지 일하느라 힘들었는데 이제는 형님이 계시니까 저도 좀 쉴 수가 있겠네요.
사실 제가 이번에 회사에서 진짜 중요한 일을 맡게 돼서 집안 대소사도 잘 신경 쓰지 못할 것 같았는데 형님 덕분에 마음이 놓여요. 저 이제 뒤로 빠질 테니까 형님께서 집안일 좀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동서의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저는 이제부터 동서가 아무것도 안 하고 대접만 받고 싶다는 말로 들려서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동안 혼자 시댁의 대소사를 책임지고 많이 힘들었을 동서의 마음은 이해가 됐지만 이제 같이 할 생각을 해야지 저에게 다 떠넘기는 건 뭐랍니까? 그래도 한편으로는 동서가 물심양면으로 집안을 챙겨왔나 보다 싶어 기특한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말 한마디를 듣자마자 동서에 대한 제 생각이 한순간에 뒤집혀 버렸습니다. 시댁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남편에게 동서에 관해서 물었어요. 그동안 동서가 어떻게 집안일을 챙겨왔는지 궁금했거든요. 근데 제 말에 남편이 황당하다는 듯이 말을 하는 겁니다.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재수 씨가 하기는 뭘 해? 참나. 매번 회사 일이 바쁘다면서 집안 행사랑 행사는 다 빠지고 내뺐는데 챙기긴 뭘 챙겨? 정말? 아니, 아까 과일 준비하는데 동서가 이제 내가 있으니까 자기는 물러난다고 나보고 집안일 잘 이끌어달라고 하던데? 남편은 제 말을 듣더니 굉장히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재수 씨 말이야, 겉으로 보기에는 예의 있는 척 하면서 사람을 직업이나 연봉으로 차별하고 뭐든 돈이 제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야. 오늘 봐봐, 처음 만난 자리에서 당신한테 회사 어디 다니냐, 직급은 뭐냐 물어보는 거. 아무튼 기본 예의가 없다니까. 그날 저는 남편의 얘기를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 마음속에 똘똘해 보이던 동서의 첫인상도 확 바뀌었죠. 저는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사람을 판단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지만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아무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리고 남편의 얘기를 들으니까 동서와 했던 대화가 뚜렷하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의를 차려 말하는 듯 했지만 동서의 말들은 명백히 저를 낮잡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동서에게 기본적인 예의만 차리고 거리를 두기로 마음먹었었죠. 그렇다고 해도 사실 동서에게 기본적인 예의를 차릴 일도 별로 없으리라 생각했어요. 애초에 우리 집과 동서네 집은 차로 1시간 거리였고 각자 사느라 바빠서 자주 만날 일도 없었거든요. 동서랑 마주치려면 명절이나 돼야 만날까 말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과 달리 멀지 않은 어느 날에 동서와 제대로 한번 마주하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날 저는 간만에 남편과 휴일이 겹쳐서 단둘이 오붓하게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 휴대전화에 메시지 알림이 막 울리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힐끗 봤는데 남편이 메시지를 확인하는 듯 하더니 짜증을 내면서 핸드폰을 확 뒤집어 놓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짜증을 안 내는 남편인데 그렇게 짜증을 내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혹시 거래처야? 아니, 거래처가 아니라 중혁이. 얘가 어제부터 자꾸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거절해도 계속 연락을 하네. 돈? 무슨 돈? 아니, 혹시 서방님 무슨 사업이라도 하신대? 그게 아니라 얘가 그저께 접촉사고가 났는데 보험 처리를 안 하고 현금으로 합의를 하기로 했대. 그냥 보험 처리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자식은 듣지도 않아. 아니, 서방님은 그걸 왜 보험 처리를 안 하고 현금으로 합의를 한다고 그러셔? 얘가 그동안 자잘한 접촉사고를 좀 많이 냈나 봐. 그래서 자동차 보험료가 많이 올랐는데 이번에 한 번만 더 사고 내면 아예 차 키를 반납하기로 재수 씨랑 약속을 했대. 그래서 재수 씨한테 비밀로 해야 해서 보험 처리를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진짜 내 동생이지만 이럴 때 한심하다니까. 남편은 서방님이 자꾸 거절해도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매달린다며 짜증을 내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듣고 있으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방님도 회사 생활을 오래 해서 연봉이 꽤 높은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얼마를 빌려달라고 하는 건데 그보다 서방님 회사 생활도 오래 하셨다면서 모아놓은 돈이 전혀 없대?
재수 씨가 집안의 경제권을 다 쥐고 있어서 그래. 이 자식은 한 달 용돈 받고 살고 있어서 아무리 월급을 많이 받아도 자기 돈이 하나도 없어. 솔직히 차키 반납하기 싫어서 보험 처리 안 하겠다는 거 이해는 가는데 합의금으로 나한테 1,000만 원이나 빌려달래. 딱하긴 한데 내가 무슨 여윳돈이 있어서 빌려주겠어. 1,000만 원이나? 아, 크긴 크네. 근데 여보, 서방님이 빌려달라는 돈 내가 빌려주는 건 어때? 우리 이제 가족이니까 내가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신 진심이야? 괜찮겠어? 당신도 솔직히 서방님한테 돈 빌려주고 싶은데 없어서 못 빌려주는 것뿐이잖아. 우리 이제 가족이고 부부인데 그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어. 그래주면 정말 고맙지. 정말 고마워, 여보. 아, 내가 이 자식한테 제대로 감사 인사하라고 아주 단단히 말해둘게. 저는 남편이 웃는 모습을 보면서 내심 남편도 서방님을 많이 걱정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서방님이 접촉사고 난 걸 동서에게 숨기는 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이나 서방님께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도 들었고 또 동서에게 얘기하는 건 나중에라도 서방님이 알아서 잘 처신할 거라 믿었죠. 저는 마음 한구석에 드는 찝찝함을 빨리 털어버리고 더는 서방님 일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서방님을 너무 믿었던 것일까요? 얼마 가지 않아서 결국 서방님은 접촉사고가 났었다는 것을 동서에게 들키고 말았고 현금으로 합의를 봤다는 사실도 들키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가선 제가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까지도 동서에게 들키고 말았죠. 그날 동서가 한밤중에 찾아와서는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는데 정말 깜짝 놀랐다니까요. 형님, 제가 집안을 잘 이끌어달라고 했던 말은 시부모님이랑 시댁 대소사를 잘 챙겨달라는 말이었지 제 살림살이까지 이끌어달라는 말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왜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어서 사람 기분을 더럽게 만드세요? 우리가 뭐 거진 줄 아세요? 동서, 말이 너무 지나치다. 아니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경우 없이 한밤중에 찾아와서 소리를 질러. 발뺌하지 마세요. 남편한테 다 들었거든요. 형님이 우리 남편한테 돈 빌려주셨다면서요? 그걸 왜 저랑 상의도 없이 멋대로 빌려주고 그러세요? 아니 설마 지금 접촉사고 합의금 빌려준 것 때문에 이러는 거야? 동서, 제대로 알고 온 거 맞아? 내가 멋대로 빌려준 게 아니라 서방님이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 거야. 내가 서방님 주머니에 먼저 돈 꽂은 게 아니라고. 그리고 나는 말이야, 가족이 급한 일이 생기면 돕고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도와드린 건데, 뭐? 거지인 줄 아냐고? 사람의 선의를 이렇게 무례하게 몰아세우면 안 되지. 제가 뭘 몰아세웠어요? 형님이 먼저 선 넘으셨으니까 그렇죠. 형님이 뭔데 우리 부부가 상의해서 하는 문제에 멋대로 끼어드세요? 형님이 뭐 해결사라도 돼요? 애초에 형님이 돈을 안 빌려줬으면 남편은 결국 저한테 말했을 거고 그럼 제가 해결했을 거예요. 그런데 괜히 형님이 끼어들어서 저랑 남편이 싸우게 된 거라고요. 결국 동서의 말은 왜 자기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돈을 빌려줬냐 이거였습니다. 저는 화가 나는 동서에 너무 당황스러웠고 솔직히 서방님이 동서 아랫사람도 아닌데 허락하고 말고가 어디 있나요? 게다가 마치 제가 돈을 빌려준 탓에 남편을 휘어잡을 기회를 날렸다는 듯이 저를 몰아가는 거예요. 저는 무례하게 구는 동서의 모습에 차갑게 마음이 식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동서 말 무슨 뜻인지 잘 알겠어. 내가 부부 문제 괜히 끼어들었다 그 말이지? 그럼 내가 서방님한테 빌려준 돈 지금 당장 내놔. 그리고 둘이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그럴 줄 알고 가지고 왔어요. 여기 현금 1,000만 원이요. 이제 형님한테 진 빚 없으니까 다음부터는 우리 부부 문제에 멋대로 끼어들지 마세요. 동서는 제 앞에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탁 내려놓고 인사도 안 하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저는 돈 빌려주고 욕만 먹은 셈이었죠. 그날을 기점으로 저와 동서의 관계는 서서히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동서는 저를 라이벌로 생각하는 듯 싶더니 차츰 돈으로 저를 견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마 본인 남편이 저에게 돈을 빌렸다는 것에 상당히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동서는 뭐든 돈으로 해결하면서 자신이 이 정도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곤 했어요.
특히 우리 부부가 시부모님께 뭔가를 해드리면 꼭 가까운 시일에 똑같은 걸 해드린다던가 아니면 그것보다 더 비싼 걸 해드린다던가 하며 사람의 신경을 긁어댔습니다. 한 번은 제가 시부모님께 안마의자를 사드린 적이 있는데 그 다음 주에 바로 동서가 똑같은 안마의자를 하나 더 사서 시댁에 택배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님, 제가 오늘 어머님이랑 아버님께 안마의자 한 대 더 사드렸는데 들으셨어요? 이왕 사드리는 거 처음부터 2대 사드리시지 왜 한 대만 사드렸어요? 2대 사드렸으면 두 분이 동시에 오붓하게 안마 받으시고 정말 좋았을 텐데 말이죠. 아, 원래 2대 사드리려고 했지. 근데 어머님이랑 아버님께서 한사코 말리셔서 한 대만 사드린 거야. 2대나 놓으면 집이 좁으니까 한 대만 사라고 하시더라고. 근데 동서는 굳이 한 대를 더 사서 그걸 보내드린 거야? 네, 당연하죠. 형님도 참. 아, 그렇게 어르신들 마음을 모르세요? 당연히 2대 놓고 싶으시겠죠. 근데 형님에게는 금액이 부담스러울까봐 일부러 한 대만 사도 된다고 하셨던 거겠죠. 제가 형님보다 어머님이랑 아버님을 더 오래 모셨는데 그 마음을 모르겠어요. 만약에 제가 먼저 사드렸다면 2대도 괜찮다고 하셨을걸요? 저는 동서의 말을 듣고는 어처구니가 없어졌습니다. 설마 제가 그 정도로 생각을 못했겠어요? 저도 처음에는 두 분께서 제가 부담될까봐 걱정하시는 마음에 사양하시는 줄 알고 여러 번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정말로 2대까지 놓기에는 집이 작아 부담스러우니까 절대 2대 살 필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시어머니 말씀 그대로 시댁은 꽤 작은 집이었어요. 서방님이 결혼에 출가한 뒤 시부모님께서는 이제 큰 집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작은 집으로 이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결혼에 출가한 뒤에는 줄곧 그 집에서 살고 계셨고요. 그래서 시어머니 말씀대로 한 대만 집에 놔두렸던 건데 아무리 말해도 동서는 끝까지 자기 말이 옳다고 해서 곤혹스러웠습니다. 그 후 신경이 쓰여 시댁에 전화를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께서 상당히 곤란해하고 계셨어요. 그래, 둘째 아가가 갑자기 안마의자를 보내서 받기는 받았지. 아유, 근데 집에 안마의자를 2대나 두기엔 번잡하기도 하고 집이 너무 좁아지는 것 같아서 곤란하지 뭐냐. 그래서 둘째 아가한테는 마음만 받겠다고 하고 반품하라고 시켰어. 아유, 둘째 아가가 나쁜 애는 아닌데 고집이 좀 있어. 어쨌든 돌려보내기로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역시 제 생각이 맞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도 동서에게 괜찮다고 그렇게 사양했는데 동서가 자기 멋대로 사서 택배를 보냈던 거였죠. 그래놓고 시어머니께서 반품하라고 동서에게 연락했더니 회사 일 때문에 시간 없다고 시어머니께 대신 반품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결국 반품은 시어머니 대신 제가 직접 하게 됐죠. 이후 동서에게 다시 연락이 오진 않았지만 서방님을 통해 들은 바로는 시부모님이 자기 마음을 몰라주신다고 툴툴거렸대요. 그리고 제가 안마의자를 반품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상당히 짜증을 냈다더군요. 그 얘기를 들으니 저는 동서가 꼭 자기 뜻대로 안 돼서 짜증을 내는 어린애같이 느껴졌습니다. 덕분에 주변 사람들만 힘들고 껄끄러워지고 말이에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동서 마음 챙겨주기 위해 시부모님이 작은 집에 안마의자를 2대나 놓고 좁게 사실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 일 이후 저와 동서는 더 멀어졌고 연락도 거의 하지 않게 됐습니다. 안마의자 사건이 잊힐 때쯤 어느 날 시어머니께 연락이 왔어요. 혹시 동서에 관한 일이려나 싶었는데 정말로 동서 일 때문에 전화를 하셨던 거였습니다. 첫째야, 글쎄 둘째 아가가 이번에 승진해서 연봉을 1억을 받게 됐다지 뭐니. 아이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축하할 겸 식사하자는데 시간 되니? 정말요? 너무 축하할 일이네요. 전 언제든 시간 낼 수 있으니까 어머님이랑 아버님 편하신 날에 제가 맞출게요. 알고 보니 동서가 이번에 다니던 회사에서 승진하면서 연봉도 올랐다는데 그 덕분에 연봉이 1억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축하 파티를 하고 싶다면서 근사한 곳에 가서 다 같이 식사를 하자고 했다는 거죠. 제가 동서를 좋게 생각하고 있진 않았지만 그때만큼은 저도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군요.
그래서 약속 당일 좋은 마음으로 동서가 예약해뒀다는 식당에 시부모님을 모시고 갔어요. 그런데 그날의 주인공이나 다름없던 동서가 아무리 기다려도 약속 시간에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그때가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동서가 자신이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해서 시부모님과 저 그리고 남편과 서방님까지 가게 밖에서 떨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다 같이 배고픔과 추위를 견디며 동서를 기다렸지만 동서는 약속 시간에서 30분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동서랑 연락 안 되세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일이 늦게 끝났다고 좀 이따가 출발한다고 연락이 오긴 했는데 지금은 연락이 안 되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형수님. 제가 얼른 다시 연락해 볼게요. 서방님은 대답을 듣고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본인이 잡아놓은 약속에 늦는 것도 모자라서 추운 날 본인이 올 때까지 다들 밖에서 기다려달라는 게 말이나 되나요? 저와 남편 그리고 서방님이야 추위 정도는 참을 수 있었지만 나이 드신 시부모님은 몸에 크게 무리가 올 수도 있는 일이고요. 결국 전 그냥 가족들을 모두 이끌고 가게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동서가 본인 이름으로 예약을 해뒀으니 나중에 오더라도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고요. 저는 시부모님과 남편 서방님을 다 이끌고 가게에 들어가서 동서 이름으로 예약된 자리를 안내받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식사를 주문하고 동서를 기다리기로 했죠. 그러나 동서는 식사가 다 준비될 때까지도 오지 않았고 결국 모두가 음식을 먹으면서 동서를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결국 동서는 약속 시간에서 1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야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온 동서의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꼭 씹은 표정처럼 구겨져 있었죠. 알고 보니 동서는 우리가 모두 동서가 식당에 도착할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지 않고 먼저 식당에 들어와 있던 게 기분이 나빠 그렇게 표정이 좋지 않았던 거였어요. 형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금방 온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그이가 말 안 했어요? 동서가 일이 늦게 끝났다고 좀 이따가 출발한다고 했다는 말은 들었지. 근데 이미 약속 시간도 지났고 그 후로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올 줄 알고 계속 기다려. 그리고 우리가 동서 하나도 안 기다리고 그냥 식당에 들어와 있던 줄 알아? 동서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해서 우리 밖에서 30분이나 기다렸어. 오늘 날씨 엄청 추운 거 알지? 근데 동서가 식사 대접한다고 해서 밥도 안 먹고 와서 그대로 추위 속에서 떨면서 기다렸는데 먼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형님이야말로 저한테 미안해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형님이 그냥 들어가 있자고 하지 않고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다 같이 들어올 수 있었던 거잖아요. 누가 보면 형님이 오늘 승진떡 내는 사람인 줄 알겠네요. 그럼 동서는 나이 드신 시부모님을 오늘같이 추운 날에 그냥 서 계시게 해야 했다는 말이네. 그것도 1시간이나? 동서, 기분 나쁜 건 알겠는데 그래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러다가 두 분 몸 상하시면 동서가 책임지는 거야? 약속 시간에 1시간이나 늦었으면서도 사과도 없고 본인 기분만 생각하면서 짜증내는 동서를 보니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저와 동서의 언성이 점점 높아지자 옆에서 듣고 계시던 시아버지께서 불편한 기색을 보이셨습니다. 둘째 아가, 우리가 먼저 식당에 들어와 있던 게 그렇게 기분이 나빴다면 첫째 아가 대신 내가 사과하마. 그러니 이방 기분 풀었으면 좋겠구나. 그래 여보, 오늘 좋은 날이잖아. 그런데 이렇게 기분 상하면 되겠어? 기분 풀고 얼른 맛있게 식사하자, 응? 시아버지께서 대신 사과하겠다 말씀하시고 서방님도 살갑게 말하니까 동서도 더는 말을 못하더라고요. 저도 식탁 밑에서 남편이 손을 잡고 그만하자는 신호를 보내서 그쯤에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쨌든 좋은 날이긴 했으니까요. 사실 시부모님과 우리 부부, 동서네 부부가 다 모여서 식사를 하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전혀 모이질 못했거든요. 그래서였는지 시부모님께서 먼저 분위기를 좋게 지나가자고 눈치를 주셨고 다들 마음이야 어찌됐든 살얼음판 같이 아슬아슬한 분위기 속에서 모두 동서의 승진을 축하했습니다. 그 후 어떻게든 웃는 얼굴로 식사 자리가 끝나기는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날 동서의 행실에 다시 한번 실망했습니다.
동서를 축하하고 싶던 마음 역시 사라진 지 오래였고요. 하지만 시부모님께선 아끼던 며느리가 기분 좋아 보이지 않자 걱정이 되셨는지 따로 자리를 만들어 다시 축하 파티를 열어주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 덕분에 기분이 나아졌는지 연복 1억을 찍은 동서의 콧대가 하늘을 찌르기 시작했어요. 이씨 집안에서 자기보다 더 돈을 잘 버는 사람은 없고 자신이 제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다시 한번 동서의 생각을 제대로 확인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됐어요. 때는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고 거리 두기도 풀리고 거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때쯤의 명절이었습니다. 이때 가족들이 모여서 다 같이 음식을 만들자고 말이 나와서 일찍 시간을 내서 모이기로 했어요. 저는 전날 밤에 동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몇 시쯤 올 수 있는지, 재료는 뭘 사올 것인지 등등 물어볼 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동서가 명절에도 회사 일이 있어서 일찍 못 올 것 같다는 겁니다. 죄송해요. 제가 일이 많아서 일찍 모이긴 힘들 것 같아요. 그냥 모이지 말고 따로 재료 사서 각자 음식을 만들어 가면 어떨까요? 그래? 명절에도 일이 있어? 어쩔 수 없지. 그럼 동서는 할 수 있는 음식 한두 가지 정도만 따로 만들어서 와줘. 사실 처음부터 저는 동서가 일찍 못 올 거라는 걸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서방님을 통해 동서가 승진하고 난 뒤부터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바빠졌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서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와 함께 명절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서방님도 아침부터 와서 남편과 시아버님이랑 함께 명절 음식을 준비했죠. 그런데 점심쯤 온다고 말했던 동서가 해가 다 질 쯤이 되니 그때서야 온 거예요. 동서가 늦은 거야 이제는 일상이니 솔직히 그러려니 했습니다. 당연히 명절 음식도 준비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잘 보니까 동서가 양손 가득 명절 음식을 들고 왔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둘째 아가, 그걸 직접 전부 해온 거니? 회사 일도 많다더니 언제 이렇게 한 거야? 아이고 힘들어서 어떡하니?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그럴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도 간신히 온걸요. 대신 명절 음식 사왔죠. 이거 다 정말 유명한 곳에서 사온 명절 음식이에요. 요즘 돈 많은 부자들 다 이렇게 주문해서 먹는다고요. 너무 좋지 않아요? 동서의 말을 듣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말문이 막히셨는지 아무 말씀도 못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명절 음식 사오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제가 아침부터 열심히 음식을 만들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건 경우가 다르지 않을까요? 하지만 동서는 뭐가 잘못됐냐는 듯 웃으며 시어머니와 저를 번갈아 보더군요. 그런 동서를 보고 있으니 황당함을 넘어 이게 동서의 진심인가 의문까지 들었습니다. 그래도 사온 성의가 있고 시어머니께서도 연세가 있으셔서 요리하기 힘드신 게 뻔히 보여서 저는 그냥 동서가 가지고 온 명절 음식을 받아들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잘 됐네요, 어머니. 요리하시면서 손 붓는다고 많이 힘들어하셨잖아요. 이제 우리도 몇 가지만 직접 만들고 이렇게 사다 먹어요, 어머니. 제가 다음 명절 때부터 사올게요. 그런데 제 말을 들은 동서가 코웃음을 치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머 형님, 힘든 시기에 사업해서 돈 얼마나 버신다고 돈을 쓴다고 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저도 사업하시는 사장님들 만나뵈서 알아요. 사업이 얼마나 불안정한 일인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님 버시는 돈은 잘 두셨다가 형님 힘들고 돈 없으실 때 쓰세요. 이런 건 안정적으로 회사 다니는 제가 책임질게요. 동서의 말을 들으니 빈정이 확 상하더군요. 사람을 뻔히 무시하는 모습이 너무 잘 보여서 저도 말이 곱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동서, 무리하지 말고 동서는 그냥 하던 대로 회사 일이나 신경 써. 어차피 지금도 바빠서 간신히 왔다며. 오늘이야 어떻게 시간을 낸 것 같지만 다음에는 명절 음식 사올 시간이나 있겠어? 그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형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전 형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미 회사 다니면서 명절도 다 챙겼거든요. 그래, 회사 일이 바빠서 이리저리 빠졌던 건 아니고
그나저나 동선의 회사는 정말 너무하다. 아무리 일 많이 시키는 회사라도 보통 명절에는 쉬게 해주던데 동선의 회사는 어째 일을 더 시키는 것 같다. 생각해보니까 동서가 다니는 회사 말이야. 사실 기본도 안 돼 있는 회사 아니야? 복지가 너무 안 좋은 것 같네. 제가 능력이 너무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거든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보, 이제 그만해. 그리고 재수 씨도 그만하시고 일하고 오느라 힘들 텐데 좀 쉬세요. 남편의 중재 덕분에 커질 뻔한 동서와의 신경전은 애매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저는 동서의 가치관이 어떤지, 심성이 어떤지 똑똑히 알 수 있었죠. 저는 그런 동서의 모습에 질려서 그날 이후부터 동서와 연락 한 번 안 하고 지냈어요. 하지만 남편은 서방님과 자주 연락을 했죠. 그래서 남편을 통해 동서가 어떻게 지내는지 계속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동서는 뭐든 돈 잘 버는 자기가 하겠다는 말을 아주 입에 붙여놓고 산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은근히 서방님까지 무시하는지 매일같이 서방님이 남편에게 속이 상한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옆에서 얘기만 듣는 저도 어처구니도 없고 기분이 상하는데 서방님 속은 더했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가족 모두가 크게 기분이 상할 정도로 커다란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시어머니의 생신날이었어요. 돌아오는 시어머니의 생신이 칠순이셨는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아직 코로나가 걱정되어 어디 나가서 음식을 드시기를 꺼려 하셨죠. 그래서 집에서 간단하게 미역국과 반찬 몇 가지 밥만 차려서 가족끼리 간단히 식사하고 끝내자고 했습니다. 근데 인생에 한 번뿐인 시어머니 칠순 생일인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솜씨 발휘 좀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과분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좋은 분이셨거든요. 남편이 늦게 결혼한 만큼 저도 늦게 결혼해서 나이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선 제 나이와는 상관없이 절 며느리로 받아주셨고 흔한 시집살이 한번 시키지 않으신 고맙고 좋은 분이셨습니다. 지혁이가 회사 다니다가 사업한다면서 하루아침에 회사를 그만뒀을 때는 아유 정말 어떻게 살려고 저러나 싶었는데 아무래도 널 만나려고 그랬나 보다. 사업 자리 잡으면 결혼하겠다는 말이 그냥 둘러대는 말인 줄 알고 난 저 녀석이 평생 결혼도 못할 줄 알았는데 내 아들이랑 결혼해줘서 고맙다. 앞으로 우리 지혁이 잘 부탁한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어머니. 늦은 나이지만 그만큼 남들보다 더 많이 효도할게요. 아이고 말만 들어도 고맙다 이해. 나는 우리 아들이랑 세아가 잘 살면 그걸로 족하니까 둘이 예쁘게 살거라. 시어머니께서 저를 반겨주시며 하셨던 말씀을 전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저는 이번 생신을 빌어 시어머니께 제가 늘 품고 있던 감사한 마음을 제대로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생신 때 일찍 시어머니 집에 가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바로 대접해드리기로 했어요. 근데 저 혼자 일을 진행하기는 동서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저 혼자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리면 나중에 또 무슨 말을 할지 상상조차 안 갔고요. 그래서 저는 제 계획을 전하기 위해 오랜만에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서 나야 이번에 어머니 칠순 생신 때 올 거지? 그날 내가 시댁에서 직접 음식해서 바로 어머니 생신상 차려드리려고 하거든. 굵직한 음식은 내가 다 할 테니까 와서 미역국 끓이는 거 정도만 도와줄래? 갈 거긴 한데 꼭 직접 만들어야 되나요? 그냥 제가 출장 뷔페 부르던가 아니면 평 좋은 음식점에서 상차림 예약할게요. 그게 낫지 않겠어요? 상차림 예약이라니? 동서, 어머니가 바깥 음식은 무서워서 못 드시겠다잖아. 그래서 최대한 안전하게 보내려고 직접 만드는 건데 출장 뷔페를 부르겠다고? 그러지 말고 준비는 내가 다 해놓을 테니까 와서 조금만 도와주기만 해. 그래야 동서도 어머님 앞에서 면이 설 거 아니야. 네, 알겠어요. 그럼 저 일이 바빠서 먼저 끊을게요. 동서는 짜증이 가득한 목소리로 알겠다고 하더니 냅다 끊어버리더라고요.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제 나름대로 음식 리스트를 짰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생신 당일 예정대로 일찍 시댁에 가서 음식을 준비했죠. 그런데 동서가 오기로 했던 시간보다 훨씬 늦게 온 거예요. 그때는 이미 만들려고 계획했던 음식들을 거의 다 완성한 참이었습니다. 솔직히 동서가 그간 보여왔던 행동들이 있어서 동서가 제 시간에 올 것이라고 생각도 안 했고 기대도 없었어요. 그래서 더 늦게 온 동서가 놀랍지도 않았고요. 저는 늦게 시댁에 도착한 동서한테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동서 왔어? 내가 음식은 다 해뒀어. 미역국이랑 밥만 퍼서 식탁에 좀 차려줘. 동서는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그릇들을 옮겨서 밥과 미역국을 퍼서 옮기더라고요. 저는 그 옆에서 만들고 있던 잡채를 마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요리를 하다 보니까 그릇이 모자라는 거예요. 잡채를 담을 그릇이 없어서 둘러보다가 마침 주방으로 동서가 들어오는 게 보였죠. 그래서 저는 동서에게 저기 있는 접시 하나만 닦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갑자기 인상을 팍 쓰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형님, 와서 도와주려는 말 진심이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동서? 형님, 잊어버리셨나 본데 제 연봉이 1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손에 물 묻혀가면서 몸 써야겠어요? 제 말대로 상차림 예약이라도 했으면 형님도 몸 안 쓰고 편하셨을 텐데 왜 사서 고생을 하세요? 저는 동서의 말을 듣자마자 기분이 확 상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시어머니의 칠순 생신날에 큰소리 내기 싫었어요. 그래서 딱 한 번만 더 참자 생각했죠. 심호흡을 몇 번 하고 저는 동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서, 말 좀 예쁘게 하자. 사서 고생이 아니라 이런 건 정성을 들인다고 하는 거야. 오늘 어머님 생신이야. 좋은 날에 큰소리 내지 말자. 얼른 상 차리는 거나 좀 도와줘. 그렇게 동서한테 몸을 돌리고 잡채를 마저 묻히는데 뒤에서 동서가 이렇게 중얼거리는 게 들렸어요. 참나, 꼴의 형님이라고 유세는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 때우려고 하는 거지. 그 말을 들으니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간 참아왔던 모든 화가 동시에 터져나왔죠. 솔직히 제 얼굴에 침 뱉기나 마찬가지지만 저는 화가 나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편이에요. 그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제가 잡채 묻히던 비닐 장갑 낀 그대로 동서의 머리채를 쥐어잡아 뜯고 있더라고요. 야 이년아, 너 뒤질래? 그깟 연봉 1억쯤 받는다고 네가 아주 뭐 세상에서 가장 잘난 년이라도 된 줄 알아? 뭐야, 어디 잡아 진짜. 돈 없어서 몸으로 때우더니 잘하면 치겠네. 쳐봐. 돈 많으면 어디 한번 쳐보라고. 왜? 그러면 내가 못 칠 것 같아? 야, 너는 내가 사업하면서 돈을 얼마나 버는 줄 아니? 너야말로 꼴 같지도 않은 회사 다닌다고 유세 떨지 마. 내 연봉이 10억이야. 너보다 10배는 더 번다고. 그러던 중 동서의 비명을 들으셨는지 시부모님이랑 남편 서방님까지 다 주방으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양손으로 동서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있었는데 동서는 머리칼이 다 뽑히는 것도 마다치 않고 막 몸부림을 치더니 제 손에서 빠져나가서는 저를 노려보더군요. 노려보는 눈이 어쩜 그렇게 표독스럽던지 꼭 화난 고양이가 절 노려보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동서와 제가 씩씩대며 서로를 노려보고 있자 시부모님께서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나가 둘째 아가,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왜 음식을 하다 말고 둘이 몸싸움을 해? 그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말 좀 해보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그 자리에서 시부모님께 숨길 것도 없이 동서가 했던 행동이며 말까지 전부 다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듣고 있던 시부모님은 물론 서방님과 남편의 표정까지 안 좋아지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 당황하신 얼굴로 동서에게 물으셨죠. 그네 말이 다 사실이냐, 둘째야? 네, 맞아요. 근데 제가 뭐 틀린 말 했나요? 저 연봉 1억인 것도 맞고 형님은 시어머니 생신상에 쓸 돈이 없어서 몸으로 때우는 것도 맞는데 뭐 잘못됐나요? 동서가 그렇게 말하자 저는 또다시 눈이 뒤집히는 기분을 느꼈어요. 그래서 참지 못하고 동서에게 소리쳤죠. 겨우 연봉 1억이면서 큰 소리 치기는
넌 네가 지금 엄청 대단한 줄 알겠지만 전혀 아니거든. 너 그냥 회사에서 사용하다가 버리는 소모품이라고. 알아? 아, 회사 소모품 주제에 자기가 소모품인 줄도 모르고 자랑하는 꼴이라니. 뭐라고요? 소모품이요? 지금 말 다 했어요? 그래. 그럼 네가 소모품이지 뭐니? 너보다 아주 조금 더 잘난 사람 있으면 바로 갈아 끼워질 연봉 1억짜리 소모품. 뭐야? 니까지 게 뭔데 나보고 그딴 말을 해? 동서는 집이 떠나가라 소리를 빽 지르더니 저한테 달려들었습니다. 저도 당연히 동서가 달려들자 똑같이 맞대응을 했죠. 저랑 동서가 둘이 머리채를 잡고 싸우자 남편과 서방님이 우리 둘을 떼어놨습니다. 결국 잠자코 계시던 시어머니께서 언성을 높이셨어요. 도대체 이게 뭐더라는 짓이야? 둘째 아가, 내가 평소에 돈에 목매는 애인 줄은 알았지만 오늘은 경우가 지나치구나. 이렇게 위아래도 없는 아이인 줄은 내가 미처 몰랐다. 큰아가한테 당장 사과해. 죽어도 그렇게 못해요.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형님은 본인 연봉 10억이라고 거짓말까지 하고 내 머리채까지 잡았는데 왜 저만 사과해야 되냐고요. 그깟 사업이 뭐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다고. 동서의 말을 듣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모든 걸 듣고 있던 남편이 동서에게 얘기했어요. 재수씨, 이 사람 연봉 10억 맞아. 그리고 말 조심해. 재수씨가 10억 못 번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은 줄 알아? 우물안 개구리인 게 잘못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물 안에서 나오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주버님도 정말 이러시기에요? 아내라고 그렇게 감싸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아세요? 감싸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정 못 믿겠으면 지금 세금 명세서라도 확인해 볼래?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핸드폰으로도 다 확인할 수 있더라. 여보, 당신 핸드폰 어디 있지? 저는 남편의 말에 바로 핸드폰을 가지고 와서 세금 관련 앱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해의 세금 신고 내역을 동서에게 보여줬죠. 동서는 제가 보여준 신고서가 진짜인지 아닌지 아주 꼼꼼히 살펴보더군요.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야 제가 정말로 10억을 번다는 것을 알았는지 입술을 꽉 깨물고 남편과 저를 노려봤어요. 그러더니 저를 확 밀치고는 자기 짐을 챙겨서 집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옆에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서 있던 서방님은 저와 남편 시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말하며 바로 동서를 따라 뛰어나갔습니다. 정말 모든 게 순식간에 일어나고 순식간에 잠잠해졌어요.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죠. 조용해진 주방에서 시어머니께서 침울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괜히 집에서 해먹자고 한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서 미안하구나. 둘째가 돈 크기에 집착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마음속에 저런 생각을 품고 있는 줄은 내가 몰랐다. 미안하다, 큰아가. 아니에요, 어머니. 전 괜찮아요. 저야말로 마음 쓰게 만들어서 죄송해요. 제가 조금만 더 참을 걸 그랬나 봐요. 아니다. 참기는 뭘 참어. 한 번쯤은 화를 내야 할 부분이었으니까 참지 않길 잘했어. 시어머니께서는 본인의 탓을 할지언정 제 탓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았지만 시어머니 생신을 그렇게 보낼 순 없었어요. 저는 얼른 정신을 차리고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렸습니다. 그날 그렇게 가버린 동서 내외를 빼고 저와 남편 그리고 시부모님까지 모두가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고 그날은 잘 넘어갔어요. 이후 남편에게 들은 바로는 서방님이 동서의 언행에 화가 많이 나서 둘이 며칠을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부모님도 동서에게 한 소리 하신 것 같았습니다. 동서의 행동이 선을 넘어도 너무 많이 넘었던 건 확실했으니까요. 그 때문인지 동서가 제게 전화 연락을 다 했더라고요. 그것도 사과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형님. 제가 이렇게 사과드릴게요. 그게 지금 우리 남편이 형님께서 사과를 안 받아주시면 이혼하겠대요. 그러니까 사과 좀 받아주시고 남편한테 말 좀 잘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동서는 서방님이 이혼하겠다고 강하게 나가는 바람에 그게 무서워서 전화 온 거라고요.
정말 끝까지 염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과하고자 하는 마음은 한 톨 없는 주제에 사과 전화를 하는 모습이 너무 위선적이었어요. 동서가 울면서 제게 말하는데 우는 척 하는 것 같아서 듣고 있는 내내 별 감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꾸도 없이 가만히 있자 동서가 사과하다가 또 자존심을 내세우더라고요. 혹시 형님, 제가 정말 잘못한 건 맞는데요. 근데 형님도 잘못하신 거 있잖아요. 그날 형님 제 머리채 잡았잖아요. 그때 제가 병원에 갔으면 전치 1주는 나왔을 거예요. 근데 저 병원도 안 갔고요. 형님이 그러신 거 그냥 넘어갈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사과 좀 받아주세요. 네? 뭐? 전치 1주? 진짜 웃긴다 동서. 그냥 병원 가지 왜 안 갔어? 머리카락 좀 뜯겼다고 전치 1주 내주는 병원 있으면 나도 좀 보고 싶은데? 그리고 너는 그게 사과하는 사람 태도니? 사람이 사과하려면 최소한 얼굴 보고 사과를 하든가 아니면 좀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려고 노력이라도 하든가. 안 되겠어. 난 네 사과 못 받아줘. 아니, 안 받아줄 거야. 서방님한테도 그렇게 말할 거니까 알아둬. 네? 잠깐만요. 형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형님은 윗사람이 마음가짐이라는 것도 없으세요? 그리고 처음부터 형님이 연봉 10억이라고 말씀만 해주셨어도 제가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지금 동서가 위아래 베는 거 없이 아나무인으로 군 게 다 내 탓이라는 거야? 정말 어이가 없네. 그리고 마음가짐은 뭐 윗사람만 가져야 하니? 아랫사람도 아랫사람의 마음가짐을 보여야 윗사람이 품어주고 싶어지는 거지. 내가 사과만 받아주길 바라면 직접 찾아와서 사과해. 그럼 받아줄 테니까. 저는 병원은 들먹이며 은근히 제 탓을 하는 동서의 말에 동서에 대한 미운 정까지 모두 떨어져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 동서에게서 오는 전화는 전부 차단하고 연락도 하기 싫다는 티를 내며 동서의 연락을 무시했습니다. 그래도 동서는 끝끝내 저에게 찾아와 용서를 빌지 않았어요. 자신이 무얼 잘못했는지 이해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존심에 얼굴을 맞대고 용서를 비는 일은 이혼보다도 더 싫었던 모양입니다. 이후에 시댁에 안부전화를 걸었다가 알게 됐는데요. 동서는 결국 서방님과 별거를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서방님도 쌓인 게 많았던 모양인지 별거라는 특단의 조치까지 취하며 동서가 제게 사과를 하도록 종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태껏 동서가 직접 집으로 찾아오는 일은 없었던 것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혼까지 갈 것 같아요. 아직도 별거 중인데다가 서방님이 남편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랑 살면서 괴로울 바에는 차라리 이혼하는 게 서방님께도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냥 지금이라도 콱 이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돈 가지고 사람 차별하는 사람치고는 좋은 사람이 없으니까 말이죠. 세상 살다 보니 이런 일을 다 겪게 됐네요. 사연 듣고 계신 분들께선 저와 같은 일이 없길 바라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